이제 형태가 없는 자산도 그냥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을 얘기하는 거고, 총자산 증가는 부채가 증가한 거가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자본 증가에다가. 여전히 아까 자기자본 증가율에서는 그러니까 자기자본 증가율은 그러니까 ROE 마이너스 배당을 뺀 거고 플러스 근데 유증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이익과 상관없이 자본을 늘린 게 있어서. 근데 총 자산 증가는 그거 플러스 부채의 증가가 있는 거죠. 이해되죠? 안정성이라는 건 부채 비율은 기본적으로는 이거를 자본이랑 헷갈리는 분도 있는데 막 그러니까 자산의 몇 프로가 부채다 막 약간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중요한 기준이 아니고요. 이게 무조건 맞아요. 부채 나누기 자본. 그러니까 자본금이 100억이고 부채가 200억이고 그럼 총 자산이 300억이잖아요. 그럼 부채 비율은 200%지 그거를 막 300억 중에 부채가 66%다라고 계산을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가끔 있는데 다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자본으로 부채를 갚을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 기준이 높은데 기본적으로는 이 재무 비율도 업종마다 달라요. 그거는 업종별 재무제표 보는 법이라는 뭐 책도 있는데 그냥 나중에 더 여러분들이 그 전에 읽을 책이 많으니까 제가 추천을 안 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은행은 부채 비율이 높은 게 좋아요. 그게 돈을 더 많이 끌어왔다는 거거든요. 뭔가 그런 식의 차이가 있고 유동부채 비율은 그냥 공장 빼고 진짜로 지금 바로 갚아야 되는 돈은 있니?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서 이 유동부채 비율을 따로 뺀 거고 이제 비유동부채 비율이 그러니까 제가 공장 얘기는 잘못한 거고 그냥 자본으로 했을 때 비유동부채 비율은 3년 그러니까 좀 만기가 긴 것들도 갚을 수 있니를 물어본 거고요. 얘는 만기가 짧은 거 갚을 수 있니라고 물어본 거고. 얘는 아마 순부채 비율은 순부채 비율 이게 그냥 현금을 뺐을 수 있어요. 그냥 확실하진 않은데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있으면 여기서 충분히 빼줄 수 있거든요. 그냥 갚았다라고 하고.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는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을 부채로 나눈 건데 이거가 이제 부채 비율을 그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사람들이 잘못하게 된 이유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자산 나누기 부채로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이거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당좌 비율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재고자산을 뺀 거예요. 재고자산을 빼고 진짜 현금. 왜냐하면 재고자산 안 치겠다는 거죠. 재고자산은 쓰레기일 수도 있으니까. 이자보상 배율은 되게 중요한데 영업의 이자 비용 대비 영업이익을 얼마나 벌고 있나예요. 이거는 중요한 게 그 PER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막 그때 얘기했던 대로 OSNI 약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세금을 빼주고 그거를 그러니까 지배주주를 바꾼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영업외가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되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숙제하면서도 했지만 그냥 빚내서 이자 내는 건 계속 내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반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보상 비율 같은 것도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금융부지용부담률은 저는 이런 지표 써본 적이 없는데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의 이자 비용이 얼마냐 되냐는 거래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얘는 지금 그러니까 매출이 1000억이 나서 영업이익이 100억이 났는데 이자가 20억이면 이자보상 비율은 5고 여기는 매출이 1000억 났는데 이자보상 비율이 20억이면 매출의 2%가 이자로 쓰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본유분 활동성에서는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데 저는 활동성 지표들을 별로 안 쓰긴 하는데 이 매출액 자산총계 뭐 자산총계 말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냥 자산총계를 몇 번 돌리는 매출액이 약간 이런 지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자산을 얼마나 잘 쓰고 있나 라는 거고요. 이 자기자본 회분율은 자산 말고 자본을 어떻게 잘 돌리고 있나 라는 부분이고 순운전자본 회분율은 여전히 그 비율을 계속 줄이는 거죠.
매출액을 그러니까 자산 전체 말고 자본만 찾다가 자본 말고 순운전 자본만 찾다가 순운전 자본이라는 건 이제 잠겨져서 안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고 아니면 그냥 현금을 갖고 있어서 안 돌리고 있는 애들 뺀 그런 것들이고요. 유형자산 회전율도 마찬가지고 매출 채권 회전율은 이건 조금 중요해요. 이건 조금 중요한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손 삼각이랑 약간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냥 결과적으로 돈을 얼마나 빨리 받는지에 대한 지표라서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재고자산 회전율도 재고자산이 얼마나 빨리 돌고 있냐 따라서 약간 기업의 건전성에서는 저는 이 모든 지표 중에서는 이 매출채권 회전율이랑 재고자산 회전율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도 티가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분식 회계 약간 이런 거 하면 뭔가 좀 수치가 왜냐면 재고자산을 건드리고 그런 게 쉬워서 매출채권도 건드리거든요. 매출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근데 현금 흐름표를 보면 다 잡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기순이익은 되게 좋게 나왔는데 사실 그게 매출채권을 건드렸던 재고자산을 건드렸건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 회전율 수치가 급격히 변하면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됐습니다. 질문. 오늘 숙제는 제가 기업을 몇 개 준 다음에 그거 PER을 그냥 여러분들이 타겟 PER을 설정해 오는 걸로 될 거예요. 그냥 계속 곱 씹어야 되는 거고 제가 제시하는 게 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근데 누가 그런 거라고 알려준 적은 없고 저 혼자 생각에는 아까 이자 보상 비율이랑 막 있던 페이지에서 당사 비율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회사가 망하고 안 망하고 그 회사가 얼마나 현금을 갖고 있냐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 말은 맞는데 저는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업이 망할까 안 망할까를 봐야 되는 기업은 투자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당자 비율은 진짜 너무 좋아서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돼야 돼요. 당사 비율이 높아야 그냥 당장 이제 유형자산 투자가 있더라도 현금 빡빡 빼가지고 바로바로 투자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돈이 없어도 그냥 그러니까 채권 받거나 유증 받아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보면 유증은 보통 부정적으로 보죠. 네, 채권 발행은 그럼 부정적으로 별로 안 봐요? 네. 책에 있었는데 네.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기업 그쪽은 아니고 거기에 장기 금리가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의 액면 가치가 올라가서 채권 투자자에게 이득이 되고 네, 맞아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채권. 채권은 영어로 픽스드 인컴이에요. FI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 데서는 그러니까 투자 회사에서는 FICC라고도 해요. 그게 저기 커런시랑 커모디티까지 그냥 같이 한다는 부서인 건데 이 픽스드 인컴이라는 게 채권보다 훨씬 좋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컴이 픽스드 돼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식은 이게 뭔가 체인저블 인컴 같은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채권은 받을 돈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냥 받을 돈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채권이 얼마냐를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완벽히 계산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어서 돈을 많이 못 버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주식 가치 평가는
멍청한 애들이 주식 가치 평가를 잘못했을 때 우리가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얘는 이거 투자하는 애들이 이거를 계산을 못할 만큼 멍청하진 않다고요. 근데 이거의 금액이 바뀌는 게 아까 이자율 물어봤잖아요. 이자율에 따라서 바뀌어요. 근데 봐봐요. 이거를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자율이 10%였어요. 그러면 얼마죠? 이게 얼마가 돼요? 대충? 91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자율이 20%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죠? 80년. 1.15. 다들 정말 이럴 거예요. 빨리. 좀 이거 못하는 거야? 못 나가. 83. 84. 이자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이자율이 높아지면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을 더 할인을 많이 해서 그게 할인이거든요. 봐봐요. 이자율이 높아지면 이게 만약에 애초에 예를 들면 5% 그러니까 이건 10% 본드잖아요. 지금 그냥 10% 본드라고 해봐요. 10% 본드가 원래 할인율이 10%였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20%를 준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그냥 내가 예금을 가입하면 그럼 얘 사겠냐고. 얘는 10% 주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10%고 채권도 10%였는데 그냥 그러니까 당신이 이범규 은행에 예금을 맡기면 10%를 받고 최혁준 채권을 받아도 10%를 줬었는데 갑자기 이범규 은행이 나는 20%를 줄게 라고 얘기하면 내 채권을 사겠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범규 은행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내 건 더 싸게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돈을 땡겨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돼서 그러니까 요거가 커지는 거예요. 요 세기가. 그래서 이자율이 높아지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요. 그러면 이자율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채권을 사놓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거. 인기가 많아. 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은행 금리가 5%인데 범규는 4%로 낮출 거라고 얘기를 미리 해주면 최혁준 채권을 사겠죠. 왜냐면 쟤한테 맡기면. 숙제는 지금 다 했나요? 여기 계신 분? 안 한 사람? 저기요. 알겠습니다. 돈이 많이 나오고 하는 오늘 수업은 또 이해가 안 돼요. 오늘까지가 가치평가 끝이에요. 여러분한테 더 가치평가법을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진짜 안타깝게 가치평가 말고도 중요한 게 많고. 그럼 뭐 수업은 끝난 거고 이제 숙제 리뷰하는 거예요? 지금 Q&A 아직 Q&A 아. 가야 돼요? 가야 되면 가요. 수업은 끝났어요. 다음 책은 뭐예요? 다음 책은 그냥 순서대로예요. 그거. 재무제품. 다음 책은 이거 오렌버핏의 주식이죠. 근데 얘기했지만 워렌 버핏이 직접 책을 쓴 적이 없고 여기 이건 강연 같은 거예요. 여기 뒤에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좋은데 바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약간 아까 얘기했던 한 단계 높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책 대신에 이 책을 읽으셔도 되고 이 책은 숙제로 다음번에 마지막에 내줄 거고 제가 강독을 할 거예요. 목사님이 돼서 워렌 버핏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해석해서 들려주려고. 약간 이게 무슨 얘기라. 그게 없으면 워렌 버핏 책은 그냥 해보시면 되고.
여기 대가 해독이라고. 그리고 숙제는 여기 있는데 적정 가치의 선정 3개. 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3개. 아, 4개구나. 요거의 가치 평가. 계산해 보세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네네. 그 이렇게 이제 뭐 하나씩 뭐 가치 평가도 해보고 네. 뭐 돈도 넣어보고 네. 근데 이게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네. 그 지금 뭐 6개월 뒤에 1년 뒤에 뭐 2년 뒤에 내가 맞는지 5년 뒤에 내가 맞는지 이거를 네. 어떻게 스스로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사이클이 따로 있는 그러니까 6개월 뒤에 뭐 내가 원했던 숫자가 안 나왔다고 내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더 뒤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초반에 그런 어떤 트라이얼 에러 하는 과정을 어떻게 삼아갔냐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돈을 벌면 맞는 거고 돈을 틀면 틀리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그 뒤에 실제로 내 생각대로 됐으면 내가 제대로 맞춰서 돈을 번 거고 실제로 내 생각대로 안 됐으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